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더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청극장 아이와 함께 보는 영화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부모가 성장하는 이야기인 니모를 찾아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책의 개정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거 잠시 쉬고 그동안 많이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궁금해 해주셨던 유아의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할까 합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오늘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아이와 함께 보는 오늘은 2003년도 픽사 애니메이션이죠. 니모를 찾아서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모를 찾아서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고 아마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도리가 이 어종이 블루탱이라고 했던 것 같은 고래말을 하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래말의 개인기를 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가장 인상적이고, 아마 또 많은 분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이렇게 불 밝히는 발광 아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고기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실사 영화라면은 숨막히는 카리싱 장면을 방불케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리실 거고, 뭐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기억들을 떠올려 봐도 이 영화 한 편에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와 서사가 들어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뛰어난 장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니모를 찾아서는 뮤지컬 음악 영화가 아니거든요. 디즈니 뮤지컬 스타일의 음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꾸미기 위해서 쓰는 3분, 4분씩이 빠지기 때문에 그 사이가 에피소드나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꽉꽉꽉 찹니다. 그 시간 사이의 볼거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복기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돼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오래된 영화니까 이제 벌써 10년도 아니라 20년이 다 돼가는 영화니까 잠시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줄거리를 한번 좀 되짚어 보면요. 이 광대물고기 부부가 아주 오손도손 살다가 뜻밖의 사고로 부인도 잃고 모든 아기 물고기 알들을 다 잃고 딱 한 마리 남게 되죠. 그 한 마리가 바로 이제 니모입니다. 이 니모가 태어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우겠어요. 이 아버지 이름이 이제 말린인데, 니모에게 한 가지 아픈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 지느러미가 좀 짧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더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키우고 정말 위험한 것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키웁니다. 세월이 껑충 뛰어서 이 아이가 첫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초등학교를 가는 날 아주 뭐 가관인 일들이 벌어지죠. 정말 바짓바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모가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잡혀간 니모를 찾아서 이 소심하고 겁 많은 멀린이라는 광대 물고기가 아들을 찾아 떠나는 거죠. 이 떠나는 과정에서 단기 기억밖에 안 되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도리를 만나게 되고요. 이 도리를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분투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찾았다가 뭐 또 잃어버릴 뻔했다가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잡혀간 곳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시드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찾아오는 건데, 수족관에 있는 잡혀있던 아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탈출을 막 시도를 합니다. 거기서 아들은 아들대로 성장을 하는 거죠.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성장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성장을 해요. 그런데 보면 한 가지 일관된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그 모험을 하는 동안 계속 무엇에 도전을 받냐면 아버지의 선입견에 도전을 받아요. 저런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기억력이 나쁜 너는 믿을 수 없어.
머리가 나쁜 고기, 나를 좋아하지 않는 정어리떼가 한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 그런 편견을 따라서 그런 편견을 따를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까 하는 순간마다 계속 편견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위험에 빠지거든요. 계속 자기가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사실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지고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디냐면은 아들을 구하고 나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이 아들을 구하고 나서 돌아올 때 한 번 더 위험에 빠집니다.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아들을 찾는데 도움을 줬던 이 정어리떼인가요? 정어리떼가 저인만 그물에 딱 갇혀요. 갇혀가지고 쭉 다 이제 막 끌려갈 위기에 이제 처했는데 이 광대 물고기들은 작으니까 그 그물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니모가 아들이 이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리죠. 넌 할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근데 아빠는 할 수 있다고요. 넌 할 수 없? 라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깨달아요. 이 말이 늘 아들한테 하던 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편견, 자기의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으로 다른 패턴으로 해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위험한 그 정어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아, 부모는 정말, 아버지는 정말 저러해야 하지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과연 저런 아버지일까? 저도 상담실에서 진료실에서 부모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아버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아버지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멋있게 영화나 드라마는 그래서 결국 아들이 그 일을 해내잖아요. 조금 다치고 위험하지만 근데 현실은 그럴까? 예, 참 어려운 순간이죠. 상담실에서 보면요. 정말 이 멀린과 같은 아버지들, 뭐 어머니는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이 뵙고요. 이런 아버지들 진짜 많이 뵈요. 아들이 소파 위에만 올라가도 다친다고 못 올라가게 하고요.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을 올라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놀이터에도 못 나가게 하는 아버지, 또 할아버지도 뵌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과잉보호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불안이기도 하고 부모의 불안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이 영화에서는 또 우리가 보는 많은 이때까지 봤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의 주인공들은 그것을 뚫고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성장하죠.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뛰쳐나가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갇혀버리게 되면 아이는 안전한 경계 내에서 머물기는 하지만 그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전? 이런 거 생각 잘 못하죠. 내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해보다가 되나 안 되나 자꾸 간을 보고 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그런 순간에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죠. 근데 니모를 찾아서를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멀리는 늘 비관주의자고 염세주의자고 항상 최악의 상황 또 안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물고기였거든요. 중간에 보면 거의 다 아들을 찾았다 싶었을 때 고래 입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아주 낙관론자인 도리가 고래 말을 알아들었다며 고래의 뱃속으로 뛰어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를 믿고 그러라고. 근데 안 믿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고래 말을 뭘 듣냐고. 근데 나를 한번 믿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영화 얘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해왔던 경험들, 아들을
니모를 찾아나가면서 해왔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때 자신을 던집니다. 그 고래 뱃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물론 아들을 찾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이렇게 대해줘 라는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자녀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행동이고 선택이잖아요. 거기서 잘못되면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물론 아들한테도 영향이 가지만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 그건 아버지가 바뀌는 거고 부모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자식에게 대하는 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만화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척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정말 뭐 이때까지 제가 미녀와 야수 같은 거는 그런 어떤 성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고,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다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정말 니모를 찾아서만큼은 우리 부모들이 한 번도 좀 스스로를 위해서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니모를 찾아서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청장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으시고 하지만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성교육을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또 하자니 어딘가 불편하고,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딸이니까 엄마인 내가 해야 되나? 또 아버지인 내가 하기엔 좀 불편한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죠. 고백을 하자면 저도 그런 감정, 그런 고민이 들지 않았던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교육에 관한 책이나 컨텐츠를 뭔가 사서 보여주자니 이걸 보여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왜냐하면 기사나 뭐 이런 후기나 이럴 때 뭐 이런 단체에서 이런 걸로 항의를 했다, 이런 걸로 문제를 삼았다 보면 또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또 보면 이런 게 좀 너무하다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잘 모르고 불안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미루게 되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성교육 받고 컸다. 나 정말 인상적인 성교육을 미성년자, 성인이 되기 전에 학교나 제대로 된 어른들한테 교육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으신 분, 잘못 흐르면 도덕교육이나 정조관념 교육처럼 흘러가 버리거든요. 반대로 흐르면 무슨 생물 수업 시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 어느 쪽도 실질적이거나 뭔가 나한테 필요하다, 적어도 왜 배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그 경험은 갖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기 전에 정교육의 101? ABC? 기본 원칙에 대해서 우선 먼저 정확하게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인 자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여름쯤에도 정상적인 자유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는데, 정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고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적게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부터 5분 정도 인트로덕션, 전체적인 그림이랄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런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말이죠. 책이나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걸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조언과 지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료를 쓱 건네주는 것은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나는 그냥 외면하고 이걸로 너가 그냥 알아서 배워줘,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기대다. 우리 아이는 지금 나한테 묻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 없이 좀 지나가지 않을까? 그것 역시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당황하고 불편해질 순간이 곧 좀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교육을 하는 거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이에게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등 떠밀려서 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행동을 그게 무엇이든 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라는 건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적절하게 알고 준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말은 쉽죠. 적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적절에 분명히 그런 뜻도 있어요.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만큼 알려줘야 되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알려주는 것을 피해야 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이의 나이, 좀 더 정확하게는 아이의 호기심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방식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정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이 성적인 부위, 뭐 가슴이나 성기나 이런 데에 대한 단어들을 그들만의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 그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용어로 대화하는 거는 괜찮고 중요합니다. 5살 정도 된 아이들한테 아기가 어떻게 생겨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안에 특별한 장소에서 자라는 씨앗이 자라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엄마의 몸 안에 자궁이라는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괜찮다는 겁니다. 이때 굳이 꼭 음경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 하느냐 아니어야 하느냐, 이것의 논쟁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이의 호기심에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는 얘가 좀 더 컸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겨? 라고 했을 때 아빠의 씨앗이 엄마의 씨앗하고 만나가지고 그게 아기가 돼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더 이상 얘기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한 8살쯤 되면요, 아이가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의 씨앗은 어떻게 만나?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8살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은 아빠의 음경에서 나오는 씨앗이 엄마의 자궁에서 엄마의 씨앗과 만나서 거기서 아기가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나이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아마 이 부분이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저희 세대는 좀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인데 이때 이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도 사실 그러면 아빠의 음경에서 나오는 씨앗이 어떻게 엄마 자궁에서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안 묻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보통 11살 정도 되면 이걸 묻는데요. 어떻게 엄마의 자궁에서 아빠의 음경에서 나온 씨앗이 만나? 라고 하면 이때는 이 나이 정도 되면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성관계를 맺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그럴 필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고추, 잠지, 뭐 이런 식으로 성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자기가 쓰는 말을 교정해 주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이가 어휘가 막 발달하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여기에는 이건 뭐라고 불러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경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괜히 좀 서늘해지고 민망해지고 쑥스러워지는 거는 어른들이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사과나 보자기나 기타나 마이크처럼 똑같은 단어의 하나일 텐데 우리들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다른 명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단어는 입 밖으로 불리워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은밀한 거야.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성이라는 거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거고 공개적으로 너무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성이라는 거는 사적이고 정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맞죠. 사적이라는 것과 은밀하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사적인 거는 내가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줄 수도 있고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할 수도 있고 은밀한 거는 최대한 감춰야 된다. 남의 눈에 안 띄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상의하지 못한 채 그래서 준비가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성장하고 어떤 일을 맞부딪히게 되고 겪게 되는 것,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부모가 사랑을 해서 성관계를 하고 아이가 생기는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 행동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오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예전에는 이제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저희 할머니 어르신들께서 하신 얘기는 이제 잘못하면 발목 잡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쵸, 참 그런 얘기거든요. 뭐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 같이 제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니들은 뭐 신세 망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대단히 폭력적인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혹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교육만을 뭐 수십 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책임이라는 건 컨센트라고 하죠. 동의, 허락을 구한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성관계, 섹스라고 하는 쪽으로 가죠. 왜냐면 이제 얘기가 아이 낳는 얘기, 성교육 얘기부터 쭉 왔으니까 11살, 12살 되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럼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엄마나 자고 나면은 남자애들이 이제 막 발기를 하고 딱딱해져서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몽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고 이제 생리하는 아이들도 여자아이들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 누가 그렇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키스를 하자고 하거나 내 몸을 만지자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너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요구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다. 상대방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 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개념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착안을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커피, 티를 마시는 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티를 마실 때 나 커피 마실 거야? 티 마실 거야? 했는데 마시다가 마시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시다가 내려놓는데 같이 커피 마시러 온 사람이 야 그거 다 마셔. 다 마셔. 다 마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커피를 마셨는데 내일 티 마시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 어제 티 마신다고 했잖아. 왜 안 마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컨센트라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남자애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자애들에게도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고 이게 되게 기본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른들이 돼서는 어른들의 모임에서 아는 이모 아는 삼촌이 뽀뽀 한번 해줘. 근데 아이는 그럼 야 한번 해드려. 이게 사실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 문화적으로 이거 허용적이거든요. 우리만 그렇겠어요? 외국도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로 네 하고 하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어른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저 만났는데 저희 한번 뽀뽀 한번 할까요? 근데 싫은 거죠. 당연히 똑같은 얘기니까 아이가 그렇게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고 격려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커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아이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외에도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는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대화의 원칙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대화하는 주제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자위, 생리, 피임, 임신, 성병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흔히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고 많이 하는 주제라고 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뭐 가족들 사이에서의 어떤 가치관, 종교, 문화적인 것들하고도 많이 이제 갈등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이런 의사소통이 되게 열려 있고 정보도 정확하게 주고 하는 애들이 오히려 실제로 섹스를 하게 되는 섹스에 참여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시기가 더 늦어진대요. 우리는 알면 호기심이 많아지고 발랑 까져서 더 빨리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더 준비하고 더 생각하고 더 잘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궁금하기도 하고 등 떠밀리기도 하고 이래서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큰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원칙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 방송을 들으시는 주 청취자층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선 부모님이 와다다다다다 강의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말하고 질문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여유 있게 어떤 거든지 괜찮으니까 질문해라. 그리고 토론을 이렇게 자꾸 하는 분위기여야 되니까 차분하고 막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너무 각 잡고 앉아서 이런 분위기 아닌 게 좋아요. 좀 집중은 할 수 있지만 대화가 막 방해되지는 않지만 너무 진지하지 않은 분위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고 편안한 단어가 좋고요. 아이의 지적 수준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유머 감각은 있는 게 좋은데 너무 막 이렇게 왜 민망해서 하는 유머 있잖아요. 예, 분위기를 이렇게 그 어색함을 떨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막상 말을 하려니까 좀 아빠도 아니 엄마도 좀 약간 좀 낯간지럽고 화끈하기는 하네. 이 정도 얘기는 괜찮지만 더 희화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모습들은 좋지 않고요. 일단 섹스라는 것, 성행위라는 게 사랑, 친밀감, 보살핌 이런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세요. 사실 이 연구 결과나 이렇게 상담하는 경험에 대한 것들 보면 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경험해가는 초기일수록 육체적, 쾌락적인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끌려요. 오히려 사람 사이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 친밀감에 의한 섹스는 아이들의 고등학교 이후 후반기고 중학교나 이럴 때 일찍 하는 섹스일수록 육체적인 것에 더 많이 이렇게 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나 관심사 같은 걸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장점과 단점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버전이고요. 유아나 소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 자위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동화를 정독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결국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생기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사춘기와 성.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한 8세 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엄마의 씨앗과 아빠의 씨앗이 만나는데 이런 거 물어볼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질문이 이제 구체적인 성에 대한 디테일한 게 만 11세 정도 될 때라는 게 일반적으로 소아과 의사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고요.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어려져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부터도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고요.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대화를 할 거다라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세 5개월 아이가 고추를 보여준다라고 하셨죠. 아직 이런 주제 얘기 안 했고요. 사실 이 주제 얘기를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를 막 많이 하다가 그걸 못했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성기를 또래에게 보여주는 한 6살 정도 이내의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 자체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인이 뭐냐면 교정이 안 되거나 그런 것으로 행동으로부터 환기가 안 될 때 어떻게든 그게 말려지지가 않고 할 때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들 좀 볼게요. 소중한 부분 아마 성기를 말하는 거겠죠. 보여주는 애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곤충들의 짝짓기가 뭐냐고 물었는데 어떤 대답이 적절할까요? 이게 몇 살에 따라 다른 거겠죠. 엄마와 아빠가 암컷과 수컷이 이제 아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에 맞게 쓰는 게 맞아요. 자위에 대해서 이 자위가 정상적인 행동이냐 아니냐의 기준들이 소아정신과 전문 학회에서 이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흔하면서 정상인 거, 좀 덜 흔한 거, 드문 거, 매우 드물어서 이게 좀 문제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기준들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원인이 대개는 환경적 영향이 커요. 이게 같은 행동도 잘 안 없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하면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아이의 어떤 심리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좀 봐야 되고 그건 제가 이제 또 찬찬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만 5살, 6살 때 옷 안 입은 모습을 생각하면 고추가 딱딱해지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물학적인 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 아이가 그거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건강하다는 증거기도 하지?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지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 8살이나 11살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줘야 되지만 만 5살이 거기서 멈춘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어본다면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런데 왜 그 생각을 하면 서는 거지?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네가 건강하다는 증거야. 근데 이게 왜 건강하다는 증거야? 그러면 너가 나중에 아이를 만들 씨앗을 만들 건데 그 씨앗을 만들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전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쪼개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호기심이 계속 쫓아오는지 아닌지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필요 없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요, 필요 없지 않아요.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거가 좋습니다. 예, 좋고 유리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한 맥락은 그거 던져놓고 나는 피해야지 이걸로 안 드실 거라는 거죠. 엄마 아빠 눈앞에서 턱 받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마시고 준비하십시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거 읽어보고 알아야 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6세 여자아이가 만 3살 때 산 피규어로 역할놀이를 한다고 해주셨는데 일단 역할놀이 자체는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놀이인 건 맞아요. 역할놀이를 하겠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피규어로 하면 그 피규어 주인공으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면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규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오라고 얘기하면 뭐 마리오가 요리사도 됐다가 해병도 됐다가 의사도 됐다가 이렇게 바뀌면은 저는 역할을 계속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딱 그 주인공, 뭐 전사 이런 역할만 한다고 하면은 조금 다양하게 테마를 바꿔서 그 안에서 뭐 이를테면 전사지만 오늘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결국은 악당을 물리치더라도 테마를 만들어가면서 좀 유도를 하시면은 그 안에서의 다양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할놀이 자체에 좋은 점이 많으니 그 안에서의 변주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살, 4살 남매가 욕조에서 같이 씻는데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7살 남자아이가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4살짜리 아이는 아직 그걸 정확하게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만간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8살 남자아이가 고추, 엉덩이 등 신체 부위 장난처럼 얘기하고 오버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면 웃고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거 부모님이 그때 막 그런 거 하면 막 눈 부라리고 막 얼굴 빨개지고 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남 앞에서 할 때 다른 사람이 너한테 느끼는 감정이 어떻다라는 것들은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너무 짐짓나무라면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장난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적절히 반응하시는 톤을 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성관계를 가질까 재미있어서 맞아, 이 부분이 막 문제가 됐었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사회적 문화적 함의가 필요한 거겠죠. 그걸 아이한테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유튜브의 질문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훈육에 관한 질문인 것 같네요.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런 건 이 타임아웃 같은 걸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타임아웃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같이 화내거나 막 구구절절 타이르거나 하면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질문에서 보면은 학교 들어가는 딸인데 남자 대 여자로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치고 때리는 아이가 놀랐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여자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더 강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맞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봅니다. 어느 쪽이든 폭력은 나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 연령대에는 이런 폭력이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사실은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알리는 게 제일 먼저고 그 학교 선생님이 컨트롤이 안 됐을 때 그 아이 학부모한테 가는 게 더 적절한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리불안이요. 분리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악화될 수는 있지만 시작점은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지라고 고민하시기보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줄여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게 뭐 기존에 잘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워낙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저는 생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살이어도 아이가 부모랑 어른이랑 샤워하기 싫어하고 자기의 몸을 보여주기 싫어한다면 이것도 컨센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락, 동의, 자기의 동의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네요. 통제적인 성향이 강한 여자아이는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놀이할 때든 뭐든 자기 방식으로 세세히 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서 역지사지로 아이도 비슷한 경험한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외동이다 보니 잘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셨는데 근데 통제적인 성향이 강한 것 자체를 꺾으려고 하는 거가 이게 힘겨루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통제적이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줄 거야가 힘겨루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구세라고 이제 지금 달아줘요. 내가 우리나라로 8살 초등학교 1학년쯤 되겠죠. 통제적이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들어주다 보면 같이 노는 게 끝나겠죠. 그리고 얘가 울게 되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얘한테 불리하다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막 이렇게 해보세요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를 저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걸 꺾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 상황을 예로서 하지 마시고 야, 이건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건 내가 너무 피해가 큰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뭔가 대처를 하시면 그게 그런 상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두 번째 방송을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또 건강 조심하시고 많이들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인사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또 잊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 또 다시 뵐 날을 기다리고 이 이야기 오늘 못한 이야기 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